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법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의 박수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의식주인데요. 늘 먹고, 입고, 쉴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 중에서도 집은요, 나와 우리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재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 꼭 알아둬야 하는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이정진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지난 시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얘기하면서 이 권리금하고 갱신요구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개정된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권리금 보호법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제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확대됐다는 거죠. 네. 이제 그만큼 임대인에게 대한 이제 의무도 부과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 아무 때고 가능한 게 아니고요. 만료 시점, 계약 만료 시점의 3개월 전부터 네. 또 계약 만료 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임대인은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권리금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대항력이 확대됐다는 거,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일정 이제 기간에 대한 또 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영업을 하고자 하면 투자 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정 기간 이상을 영업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최초 계약 시점부터 5년까지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그 이제 부당하게 그 이제 뭐 권리금을 수수를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5년 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뭐 억울하게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요즘 상가 분쟁으로 곤란함을 겪으시는 분들 참 많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잘 숙지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법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 오늘은 또 어떤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의 명문대학교로 입학하게 된 나삼수 군은 학교 인근에 원룸을 구하기로 한다. 하지만 부모님은 생계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나삼수 군 혼자서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하는데 생전 처음 해보는 부동산 계약, 나삼수 군이 현명하게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네, 선생님 이렇게 첫 번째 사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얘기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사례는 나삼수 씨가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특히 나삼수 군이 생전 처음 보는 부동산 계약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위에 이러신 분들 많나요? 많으시겠죠. 네. 아무래도 많습니다. 많고 또 이제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또 많이 해보신 분들은 네. 또 잘 아시고 또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직접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제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네. 이제 계약서 작성을 잘 못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은 아마 없겠지만 네. 우리 나삼수 씨처럼 네. 처음 해보고 또 사회초년생이잖아요, 그죠? 네. 대학생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수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속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번 그 시간을 통해서 네. 하나하나 조금씩 알아가신다면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요,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그런데 선생님, 이 나삼수 씨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좋은 집부터 구해야 할 것 같은데 똑똑하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집을 골라야 되겠죠. 네. 자, 뭐 위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네. 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네. 본인한테 맞는 조건에 맞는 집을 먼저 탐색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하시고 이제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분들의 그 도움을 받기도 하겠죠. 네. 제일 큰 부분일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보입니다. 네. 정보를 이제 그 공인중개사분들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얻으시는데 또 직접 여기 뭐 이것저것 유관기관을 통해서 네.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통해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 많이 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계약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계약서 작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로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매매나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약서에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네. 원래는 네. 특별한 양식이 없는데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그걸로 뭐 이 집 네가 살래? 살게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뭐 돈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해서 돈 받았어요. 네. 그러면 서류 줄게. 그럼 끝일 수가 있어요. 네. 뭐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양 당사자 간에 매도 매수인 아니면 또 임대 임차인 간에 우리가 신의 성실로서 네. 지켜야 될 약속인 거죠. 네네. 약속을 워낙 이게 분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네네. 이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네. 분쟁이 많다, 법적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에게 부과되는 의무라든지 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약속들을 우리 적어주는 것이 계약서고요. 네. 또 우리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우리 그 나중에 법적 분쟁이라든지 어떤 그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그 이제 뭐 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 네. 또 이제 뭐 그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도 될 수 있겠죠. 네. 네. 이 계약서가 추후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이 계약서 작성하러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 가장 기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 공문서를 발급을 받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공문서 우리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우리 권리관계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네. 권리관계는 등기부 등본 발급을 통해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들. 우리가 또 소유권은 갑구에 있고 또 을구에는 다른 뭐 저당권이라든지 다른 권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등기부 등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그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네. 토지 대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집의 면적이라든지 뭐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서류들은 그 우리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저기 그 시간이 여유치가 않거나 이러시면 그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네. 정부 민원 포털 사이트인 그저 민원24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 본인 인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문서들을 발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 나삼수 군이 아직 사회 초년생인데요. 지금 도와줄 지인이나 친지분들이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들이 따로 있나요? 우리가 그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서 뭐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네. 경우는 있으시겠지만 네. 거의 대부분 어떤 기관에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뭐 이렇게 해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작은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떻게 대출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떤 뭐 절차라든지 직접 계약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나삼수 씨가 많이 힘들게 되면 네.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안전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준비된 사항들을 다 점검해 봤으면 본격적으로 계약서 작성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네. 선생님, 이 계약서 작성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있을까요? 네, 우리 그 계약서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꼭 들어가야 될 기재 사항들이 있어요. 네. 부동산의 표시라든지 또 인적 사항이라든지 거래 금액이라든지 또 지급 방법, 지급 날짜, 뭐 그밖에 약정 내용들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재 사항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특약입니다. 네. 예, 특약 부분을 뭐 꼼꼼하게 잘 쓰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분쟁에 있어서 네.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특약 부분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가장 먼저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선순위 그 저당이 있는 걸 알고 들어가든 아니면 선순위가 아무런 뭐 권리관계가 없든 우리가 계약 시점에서 또 잔금 때까지 그 임대인으로부터 다른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하자보수예요. 네. 하자보수 때문에 사소한 분쟁 아니면 뭐 계약 해지까지 가는 아주 큰 분쟁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임차인이 입주 전까지 임대인이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기재를 해줍니다. 네. 여기서 기재를 해주실 때 가능하면 상세하게 항목별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올수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한 문구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싱크대라든지 뭐 샤시라든지 이런 것들 창호 문제 뭐 변기 뭐 세면대 이런 식으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항목별로 이제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나중에 사소한 분쟁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들이 보면 공과금입니다. 네. 이전에 뭐 세입자가 살았던 또 뭐 임대인이 그대로 살았던 중요한 거는 그 집에 대한 또 공과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우리가 흔히 뭐 알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꼭 정산해서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정산해서 확인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공과금 뭐 지금 주체라든지 네. 누가 공과금을 뭐 낼 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과금에 대한 부분들을 꼭 이제 특이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우리 중도 해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임대인이 나 2년만 놓고 그만둘 거예요. 그만 놓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세입자는 우리 뭐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1년이든 1년 2개월이든 조금 살고 자녀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뭐 놓고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2년까지밖에 임대를 하지 못해요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임차인은 그 약속한 2년 동안에 월 차임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약할 때 특이하게 어떤 뭐 중도 해지는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러세요. 뭐 임대인이 이거는 뭐 전적인 임대인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우리 임대인이 뭐 그래요. 계속 임대를 할 거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기한이 다 됐을 때. 네. 아니면 기한이 다 되시면 뭐 제가 계약을 할 거니까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년만 계약을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차임을 계속 지불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도 해지에 대한 약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양 당사자가 꼭 숙지를 하고 계시면 네. 또 특이하게 기재된 내용대로 또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다른 이제 분쟁의 소지는 없어질 수가 있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포인트를 딱딱 짚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계약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이번 내용이 똑똑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법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잘 이해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정진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계약서를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예요, 네. 선생님? 우리가 그 표준 계약서라 그러죠. 네. 그 필수 기재 사항들이 기재가 된 네. 요런 양식의 계약서를 우리가 쓰고 있죠. 네. 네네네. 저도 부모님이랑 함께 살아서 계약서를 처음 보는데요. 네네. 이게 부동산마다 계약서 종류가 다른지 통일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종류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아. 수도 있지만 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꼭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 권고안이죠. 네. 자, 이렇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세요라고 해주는 그 해서 이렇게 나온 계약서가 네. 요 양식입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계약 전에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서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확인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 공부상에 있는 내용과 다름이 없이 네. 정확하게 기재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꼭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보면 네. 그 당사자 간 인적사항이 들어가겠죠? 네.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 네. 금액, 네. 지급 날짜, 지급 네. 방법 네. 그런 것들이 기재가 될 수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네. 자, 우리 먼저 그 계약서에 보면 네. 그 부동산의 표시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의 표시에는 우리가 그 요즘 도로명 주소 많이 사용하시죠? 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는. 네. 하지만 부동산에는 집원 주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여기는 집원 주소가 들어가는군요. 네네네. 여기 집원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 게 네. 우리가 그 도로명 주소라는 것은 건물 번호예요. 네. 그죠? 우리가 그 뭐 논이나 밭이나 임야나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없으면 번호를 부여할 수가 없겠죠.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앞에는 집원 주소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네. 사람 앞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죠. 그죠? 사람 앞에 붙는 주소는 네.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네,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토지와 건물, 지목과 용도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는 안이 있죠. 네. 여기는 우리 말 그대로 이제 공부상에 내용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좋고요. 네. 임대할 부분에는 호수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공부상에는 몇 호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많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공부상에 몇 호가 기재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뭐 입구 뭐 몇 번째 아니면 동쪽 주택 이런 식으로 몇 층 뭐 동쪽 서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고요. 면적도 마찬가지로
공부상에 기재된 정확한 면적을 기재를 해주시면 좋죠. 네.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된 사항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보증금, 뭐 중도금, 잔금, 차임까지 기재를 해주시는데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현장에서 현금을 지급하시기보다는 계좌이체를 하셔서 근거 자료를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소유자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을 해주시는 게 안전하실 겁니다. 그렇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 관리 우리 집사람이 하는데 집사람 명의로 해주세요. 아니면 뭐 우리 남편이 다 관리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라든지 차임이라든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월 차임은 뭐 따로 특이하게 적어서 다른 분의 계좌로 들어가셔도 크게 무방하지만은 보증금만은 꼭 명의자의 계좌로 송금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안전하고요. 그다음 우리 계약금은 통상 10%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꼭 10%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그다음에 중도금 40%, 잔금 5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약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이런 뭐 금액 지불 방법이나 지불 액수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하나 지켜주셔야 될 게 뭐 계약금을 지불했든 잔금을 지불했든 영수증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월세 같은 경우에는 차임이 있잖아요. 그죠? 차임 같은 경우에 선불인지 후불인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뭐 거주하고 계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이사를 나갈 때 선불이면은 그냥 이사를 나가시면 되겠죠. 네. 후불이면 마지막 월세를 지불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기재 안 하고 있을 경우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세입자는 나 선불인데요. 그리고 임차인 주인은 아니에요. 후불로 받았습니다. 네. 라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으니까 여기 선불 후불 적는 난도 있어요. 네. 꼭 체크를 하셔서 네. 뭐 그런 분쟁들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2조부터 9조까지는 우리가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어떤 우리 법에서 네. 얘기하는 그런 조항들이에요. 네. 내용이 좀 길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꼭 꼼꼼하게 한 번은 읽어보시고 이렇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그 2조가 제일 중요하죠. 존속기간입니다. 네. 임대차 계약 하는 것보다 종료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수진 씨도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묵시적 갱신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권리금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갱신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존속 기간은 반드시 정확한 날짜를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챙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특약 사항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비어 있는데요. 네네네. 네. 우리가 특약을 기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권리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네. 권리관계는 우리가 공부상에 기재된 권리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기재되지 아니한 다가구 주택이나 어떤 우리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 다른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른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보증금까지 알아야 합니다. 네, 알아야 하는데 이제는 법이 이제 바뀌어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서를 들고 가면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또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당사자인지 확인을 한 후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이제는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주인만 받을 수 있게 했거든요. 네. 소유자만 발급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제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이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 수가 있으면 그분들 보증금이 있을 거예요. 그죠? 대출도 있을 수 있고 보증금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그 집에 나보다 먼저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전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꼭 알아야지 내 보증금이 안전할까 판단이 설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우리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 네. 또 임대인은 금액까지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자기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임차인이 직접 하셔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자 보수 부분 문제입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꼼꼼하게 항목별로 기재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누수 부분이라든지 결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통상 도배해줄게요, 상판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꼼꼼하게 공인중개사분과 함께 그 집의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하자 부분이 발생을 했다면 입주 전에 보수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요구 사항들을 항목별로 꼼꼼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특약사항에 들어갈 부분들이 보통은 이제 뭐 공과금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하다는 중도 해지 문제, 네.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우리가 주택인 경우에는 또 이렇지만 또 상가인 경우에는 또 다른 특약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약은 당사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쓰는 것은 무효입니다. 네. 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위한 조항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특약 사항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뭐 적더라도 의미가 없는 부분이지만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항목 예를 들어서 임대인의 월세 이체 계좌라든지 네. 그런 것들 적으셔도 되고요. 네. 딱히 어떤 걸 적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리관계 하자 보수 그다음에 공과금 문제, 중도 해지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꼭 그 합의된 사항을 네. 특이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네. 그렇게 양 당사자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네. 사소한 분쟁이든 나중에 커져서 법적 분쟁이든 네. 이런 것들은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주시면서 매매 계약서도 함께 주셨는데 네네.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우리가 그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네. 들어가는 것이 용어가 달라지겠죠. 네. 매매 대금이고 보증금이고 네. 용어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당사자 간 이름이 달라지겠죠. 매도인, 임대인, 네. 매수인, 임차인 이런 것들만 달라지고요. 네. 그다음에 좀 달라지는 것들이 아마 존속 기간이죠. 네. 매매에서는 그냥 인도일로 끝이 나는데 네. 존속 기간이 또 이게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계약의 해지라든지 네. 종료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라든지 네. 그런 내용들이 달라지고 나머지는 크게 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네. 네.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다소 어려운 감이 있는데 이렇게 네. 원활하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만 준비하면 큰 문제는 없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우리 당사자 간 인적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네, 인적 사항을 네. 빼먹었네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인적 사항을 기재를 하는데 네. 임대인 부분에 있어서 네. 똑같아요. 임대인, 네.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 네. 이렇게 똑같은데 네. 자, 우리 주소에는 아까 우리 부동산 표시에서 네. 집원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네. 나대지나 전답, 임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반대로 우리가 사람 앞에 들어가는 주소에는 네. 반드시 도로명 주소가 기재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네, 다르군요. 꼭 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우리가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소재지에 추가로 간로를 해서 도로명 주소를 기재를 하는 것은 이제 무방은 하지만 네. 반드시 필요한 게 집원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 앞에 붙는 주소는 네. 반드시 도로명 주소가 기재가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가끔 우리가 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집원 주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원 주소를 습관적으로 기재를 하시다가 네.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쉽게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앞에는 집 원 주소, 네. 사람 앞에는 도로명 주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실수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차근차근 써 나간다면은요 별다른 문제 없이 네, 계약서 네, 작성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이정진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도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요,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귀찮으셔서 혹은 바쁘셔서 계약서 작성 소홀히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나중을 위해서라도요, 오늘 저와 함께한 내용 살펴보시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는 법 꼼꼼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요, 법률과 관련된 알찬 상식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